맞는 거 뭐지? 왜 들고 있는 거야? 뭐 종이 하나 갖다 줘? 뭐 없잖아. 너무 허전해가지고. 뭐 갖다 줘? 뭐 아, 있어야 돼? 괜찮아. 개인에서 상담을 할 때 사람들이 뭘 제일 많이 물어봐? 궁금해하는 거 제일. 대부분이 이제 두 가지를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느냐, 자격이 있냐 하고 하면 어떻게 되냐, 절차가 어떻게 되냐. 그 두 가지를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 그러면 신청 자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 어때? 근데 이제 자격에 대해서는 사실 내가 생각을 해보면 넷땡버, 그게 넷땡버나 뭐야? 네이버, 아. 넷땡버. 아니 유튜브는 그냥 말해도 돼. 아 그래? 네. 네이버나 유튜브에 보면 신청 자격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 그거 나오면 사람들이 이제 보통 그걸 볼 거 아니야. 그런데도 그건 이제 상담 오는 거 보면 나는 자격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그런 유튜버나 네이버를 보더라도 실제로 이제 내가 되는지 자격이 되는지는 사실 판단하기는 어렵거든. 왜 그러냐면 뭐 네 가지 조건만 되면 됩니다. 이렇게 막 보통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고 뭐 네 가지를 확인하세요. 뭐 썸네일 같은 거 많잖아. 근데 그 네 가지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세부적인 조건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각 개개인마다 또 다르거든, 조건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생각했던 거는 지난번 영상에서 그랬잖아.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내 재산이나 이런 거를 모두 고려해도 도저히 빚을 못 갚겠다. 이럴 때는 무조건 상담을 받아봐야 된다 그랬잖아. 내가 했던 얘기도 그런 거야. 왜냐면 조건이 뭐 네 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럼 네 가지가 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세부적인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이왕 이거 찍으니까 좀 자격, 내가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좀 설명을 하면 일단은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야 돼.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매월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소득을 받는 사람은 이제 급여소득자가 있고 사업소득자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뭐 일용직으로 나는 일당을 얼마 받고 한 달에 뭐 한 열흘만 일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프리랜서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계약이 성사되면 돈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로 나는 하루에 뭐 편의점에서 5시간 6시간 일을 한다 이런 것도 직장이잖아. 그런 사람들도 다 가능해. 그리고 심지어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비로 얼마를 받는다. 그 다음에 연금을 받거나 우리 의뢰인 중에는 부모님이 일제시대 때 3.1운동 기여를 하셔가지고 국가유공자 연금을 받으시는 분도 있어. 그런 분들 그것도 다 소득이야.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소득이 있으면 일단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지금 당장 일을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거든. 당장 일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앞으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취업이 돼서 출근을 한다. 그러면 서류를 준비해서 다음 주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는 거지. 앞으로 소득이 발생할 예정이라도 지금 준비해서 할 수가 있어. 그러면 그 소득은 도대체 어느 정도 돼야 되나? 일단은 개인회생이라는 게 내가 생계비를 빼고 변제를 해야 되잖아. 일부분을 변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된다고는 보통 설명을 해. 근데 그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라는 거는 지금 2025년도 1인 가구 중위소득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중위소득 기준의 소득에서 60% 정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2025년에는 한 140만 원 정도 돼. 14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되냐? 꼭 그런 건 아니거든.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지. 나는 130만 원을 벌 수도 있고 150만 원을 벌 수 있고 160만 원을 벌 수 있고 요즘에 최저임금이 200만 원 이상이니까 20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잖아. 반드시 이제 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는 있어. 왜 그러냐면 내 생활비가 생계비가 140만 원이 안 든다라는 걸 소명하면서 진행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역시 물어봐야 되지. 그 다음에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다. 이 말이 뭐냐면 우선 이제 내 재산을 다 팔아도 이거 법적으로는 청산을 한다는 말인데 청산을 해도 빚을 못 갚아야 돼.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내가 빚이 많다 하더라도 재산이 그보다 더 많으면 자격이 안 되는 거야. 그거를 이제 뭐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아야 된다. 부등호 표시. 너 그때 틀렸잖아. 그 부등호 표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재산이 더 많으면 이 사람은 도저히 빚을 못 갚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격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빚이 얼마큼 돼야 되냐? 좀 설명하기로는 예를 들어 빚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거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채무가 아니거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200만 원 정도 되잖아. 그리고 내가 한 달에 뭐 150만 원, 200만 원을 벌면 생계비를 제외하고 한 몇십만 원이면 1,000만 원을 갚는데 1년, 2년 열심히 일을 하면 사실 갚을 수가 있거든. 그러면 개인회생 조건이 안 된다고 보고 있어.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정도의 채무가 돼야 되고 이거는 또 개인적인 사정마다 다른 거지. 그래서 상담을 받아봐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 개인회생은 또 조건이 신용채무는 10억, 담보부채무는 15억 미만이어야 돼. 신용채무 10억, 담보부채무 15억 미만이라는 거는 신청 당시에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액을 말하거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청 이후에 이자가 늘어서 10억을 넘어도 가능해. 근데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의뢰인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는 담보부채무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문제가 많아. 개인회생 제도에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담보부채무가 있다라는 거는 담보 물건,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이 있거나 자동차가 있는 거거든. 대부분은 담보부채무보다 부동산의 시가가 훨씬 높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내 재산이 많아서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왜 그러냐면 부동산을 담보 잡을 때 피담보 채무는 부동산 시가보다도 한 70% 훨씬 적거든. 그러니까 재산이 많아서 조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담보부채무는 개인회생에서 별채권이라고 해서 면책이 되지 않거든. 면책이 되지 않다 보니까 개인회생을 할 실익이 많이 없어. 그래서 담보부채무인 경우에는 개인회생 조건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상담을 반드시 받아봐야 되는 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저는 담보채무가 너무 많아서 빚을 갚기가 어려워요 이러면, 만약에 담보부채무밖에 없다 그러면 개인회생 조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확인을 반드시 해봐야 될 것 같아. 또 개인회생 제도는 페널티라는 게 있어서, 개인회생을 한번 했던 사람은 5년간 할 수가 없어. 파산을 한번 했던 사람은 파산을 하고 나서 7년이 지나야 다시 파산을 할 수가 있어. 아빠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파파칠이라고 하는데. 파파칠. 내가 만들었어, 파파칠. 왜냐면 회생을 하려면 5년인데 파산을 한번 했던 사람이 다시 파산을 하려면 7년이 있어야 돼. 요거는 왜 그러냐면, 파산 같은 경우에는 미국 도산법을 많이 참고를 했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거를 따른 것 같고, 10년 하기에는 너무 길고 5년 하기에는 너무 짧고, 그래서 7년 정도 한 것 같고, 7년은 또 너무 길다 보니까 회생은 갚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7년보다는 좀 짧게 5년 한 것 같고, 그래서 나는 파파칠이라고, 파산에서 파산을 할 때만 7년이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맞는 것 같아.